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가라앉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얼음을 이용해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린다면 어떨까요? 이 작업은 수천 미터에 달하는 철망과 많은 액체 질소가 필요할 거예요. 목표는 타이타닉호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 속에 넣어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잔해를 철망에 싸서 액체 질소로 둘러싸야 합니다. 직면하게 될 첫 번째 문제는 배를 완전히 감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철망을 밑으로 넣기 위해 배를 약간 들어 올릴 필요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으로 수백 개의 대형 액체 질소 탱크를 운반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탱크를 열면 질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대서양의 얼음물은 끓는 물처럼 보일 거예요. 질소는 부글부글대면서 흩어져서 절대 그물 주위에 얼음 덩어리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방법, 거대한 자석의 도움으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기. 이를 위해서는 대형 순양함과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케이블을 자석에 부착하고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밝은 프로젝터가 어두운 심해를 비춥니다. 난파선의 일부가 보여요. 자석은 아래로 내려가서 배의 철제 선체에 달라붙습니다. 순양함은 케이블과 자석을 위로 당깁니다. 그중 일부는 타이타닉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철제 표면이 암초와 산호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난파선의 일부분이 배에서 떨어져 나가 떠오릅니다. 순양함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케이블 하나가 끊어집니다. 타이타닉의 개별 부품의 무게뿐만 아니라 거대한 수압도 작업을 방해합니다. 침몰한 배는 완전히 인양될 수 없고 작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을 부분적으로 올리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는데요. 50억 원을 들인 작업은 실패했습니다. 나일론 슬링이 난파선의 큰 부분에 부착되었습니다. 슬링의 다른 쪽 끝은 디젤 엔진에 연결되었어요. 작업 내내 소형 잠수함을 이용했습니다. 21톤의 무게가 나가는 타이타닉 한 조각이 들어 올려졌지만 강한 수압 때문에 슬링 중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다른 케이블도 끊어지기 시작했고 커다란 조각은 해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작업대원들의 식량도 바닥났고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째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타이타닉이 어떻게 압축 공기로 들어올려지는지에 대한 책이 쓰였고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지도 않았어요. 이를 위해서는 수백 개의 큰 압축 공기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우선 실린더를 타이타닉의 선체 안에 설치하고 배를 수면으로 끌어올릴 SOS 아시죠? 점 3개, 줄 3개, 점 3개요. 모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쉬운 신호예요. SOS는 Save Our Souls 또는 Save Out Ship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1912년 4월 14일 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선 SS 마운트 템플은 신호를 포착하고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구조 요청을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대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운명적인 날 차가운 밤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 보렐리스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그날의 북극광은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지구자기 폭풍 덕분에 형성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자기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풍, 그리고 다른 우주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더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또한 그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기권이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타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밀라 진코바라고 하는 기상연구원이 지구자기 폭풍을 일으킨 태양 플레어가
타이타닉의 때 아닌 종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찢겨나가진 않았고 파손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약 90m에 걸쳐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배의 설계자들은 충돌 가능성에 대비했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배 양쪽에 수밀 구획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 칸 중 4개가 뚫려도 배는 여전히 떠 있을 수 있었지만 빙산이 타이타닉의 측면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6개의 칸에 구멍이 났어요. 칸이 모든 갑판 전체 높이까지 확장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상단이 봉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4개 이상이 침수되었을 때 물이 칸막이벽 꼭대기까지 넘쳐서 남은 칸들을 채웠고 배가 바다로 가라앉게 되었죠. 얼음 틀에서 물이 넘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그래도 침몰했을까요? 선박은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며 대부분의 배는 뱃머리에 선수 격벽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건 차의 범퍼나 크럼블존 같은데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전 설비예요. 뱃머리는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정면 충돌했다면 2개에서 4개의 수밀구획만이 물에 잠겼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 훨씬 느린 속도로 마지막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격의 힘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승객들이 그 힘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서양의 차가운 물속으로 강제로 뛰어드는 것보다 다른 배들에 의해 구조되기를 기다리며 배에 머무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윌딩은 그 충격의 힘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맞죠? 난파선은 차가운 대서양 물속에서 많은 비밀을 숨긴 채 다음 7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다 탐험에 헌신했던 사람의 공이 아니었다면 그 거대한 배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실종된 채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발라드였어요. 어렸을 때 발라드는 바다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매력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가 줄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를 각색한 영화를 보았을 때였죠. 영화는 젊은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모험과 이상한 생물로부터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수중 이동체까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발라드는 미래엔 더 이상 마른 땅 위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죠.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심해 잠수대 그룹에 배정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해저를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엘빈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조종하기 쉬운 잠수함이었어요. 또 선원들이 안전하고 방수인 내부에 머무르며 수중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된 외부 기계식 팔도 있었죠. 엘빈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에 유용하단 걸 증명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다에 추락한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 배는 1년의 좌절을 겪었어요. 한 번은 황새치에게 공격당해 잠수함이 다시 빠르게 떠올라야 했죠. 여전히 잠수함의 외피에 박힌 황새치는 그날 저녁 만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1968년 10월 잠수함을 물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걸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져 3명의 선원을 태운 채로 바닷속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또 작은 배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로 가득 차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선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엘빈 해양학자 로버트 발라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일부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발라드의 탐험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 중 하나는 실제로 두동강이 났다는 거였어요. 타이타닉호가 현재 놓여있는 해저 부분에 대한 초기 탐사에서는 선체와 배의 갑판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발라드에 따르면 이런 임무의 주된 목적은 유적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은 해저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양의 개인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탐험가는 나중에 말하기를 바닷속 풍경이 감동적이었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난파선 주변의 잔해 속에서 해양학자는 수많은 작은 물건들과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했고 그중 많은 것을 다시 수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신발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발은 더 고급이었어요. 승무원들의 옷가지도 있었어요. 거대한 프로펠러도요. 표면에서는 빛이 나고 반짝였겠지만 해저에서는 모래가 묻혀 있었습니다. 발라드는 주방용품이 흩어져 있던 지역의 길이가 1km가 넘었다고 말했어요. 상업용 주방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접시, 냄비, 팬이 있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3D 애니메이션 영상의 흥미로운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시뮬레이션은 타이타닉이 1912년 처음 출항했을 때부터 오늘날 대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역사상 처음으로 난파선의 중심부로 여행하는 것을 꿈꿨던 심해 탐험가 제임스 카메론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네, 타이타닉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바로 그 제임스 카메론이요. 그는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방문하기 위해 33번이나 다이빙을 했어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감독의 진정한 열정은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 밑으로 실린더를 내리자마자 실린더가 즉시 위로 떠오릅니다. 이로 인해 작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케이블로 실린더를 고정하고 가능하다면 강력한 잠수함 여러 대를 사용하여 실린더를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고압 때문에 실린더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발의 여파가 다른 실린더에 부딪히면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는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한 계획은 아마도 과학자들이 바닷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 다음 이렇게 추출된 요소를 특수 용기에 채워야 합니다. 그 특수 용기들은 배에 부착되고 타이타닉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수백만 톤의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추출한다고 해도 나머지 바닷물은 그것을 대체할 거예요. 이러한 필터링이 가능한 기계는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 겁니다. 아니면 모든 물을 정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 화학 원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세계 해양 전체에서 필수 산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타이타닉호를 폭파시키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이 경우 해저로 여러 상자의 다이너마이트를 내려야 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젖지 않도록 상자를 완전히 밀봉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다이너마이트에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수킬로미터의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안전한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눌러 전선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서 다이너마이트를 작동시킵니다. 3, 2, 1. 잠깐만요. 왜 이런 짓을 하죠? 폭발이 발생하면 타이타닉의 잔해는 해저에서 사방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타이타닉호를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해질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끌어와 물고기처럼 바닥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갈고리를 상상해보세요. 침몰할 배를 들어 올리려면 정말 큰 갈고리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부로 들어가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에 호화로운 실내에 남아있는 것을 분석하고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었어요. 카메론은 카메라가 장착된 혁신적인 로봇 차량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배가 가라앉은 이후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타이타닉의 내부 공간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터키식 목욕탕은 여전히 타일벽이 거의 전부 남아있었어요. 이 목욕탕은 1등석 승객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영장과 3등석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무어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어요. 그곳에서 쉬던 사람들은 난방 담요를 얻을 수 있었고 웨이터들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침몰 이전의 사진들도 놀라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수면 아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배의 돛대였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멋진 모습을 보면 돛대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선박의 뱃머리에 위치한 돛대는 무선 전신 시스템인 마르코니 시스템을 위한 전송 케이블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가 개항한 영국 상선 깃발이 있던 곳이기도 했죠. 그 돛대는 높이가 30m가 조금 넘었고 망대가 있었어요. 오늘날 돛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부식이 심해서 무너졌습니다. 망대도 부서졌어요. 이제 우리는 왜 오늘날의 타이타닉이 심해 탐험가들에게 진정한 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파선이 대략 3,800m 깊이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인 임무는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고급 기술 장비에 의존합니다. 왜 타이타닉이 70년 넘게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사람들이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간 건 물론 선명한 사진을 찍어 올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화 제작자들은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수중 촬영을 시도했어요. 카메라를 안에 넣을 상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죠. 이제 심해 사진은 매우 발달했고 수중 생물의 놀라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바다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그 엄청난 수중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잠수함은 28cm 이상의 정말 강하고 두꺼운 벽이 필요해요. 게다가 탐험가들은 주변에 빛이 거의 없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기록을 더욱 어렵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을 때 배의 잔해는 좋은 사진을 찍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 빨간색의 녹슨 박테리아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빨간색은 물속에서 잘 반사되지 않아서